자, 내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가전체 소설 혹은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는 건 굳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의 효시야. 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어떤 작품이라는 건데 우리 조금만 뒤로 넘겨가지고 그 조선시대 거에 내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볼래?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려시대 정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 거기에 보면은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 봐봐. 자, 폐관문학하고 가전체만 보시면 돼요. 자, 폐관문학은 뭐라고 썼냐면 소설의 근원이 되며 때로는 수필의 성격을 보이기도 함. 교과서에서는 과도기 문학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음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폐관문학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잖아.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요. 계속 나름 발전은 해. 발전은 하는데 이 발전이 뭐 엄청 큰 발전이라기보다는 소설과 수필의 어딘가에서 계속 멈춰 있어요. 됐죠? 작품을 계속 쓰긴 써요. 쓰긴 써.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가전체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오기는 하는데 얘는 설화와 소설의 교량적 역할.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있었던 일들과 됐죠? 지금까지 막 구전되어 오던 일들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교훈적인 성격을 부여해서 만들어낸 이상한 소설이야. 얘는 주장문이기도 하면서 썰이기도 해. 됐지?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해. 알겠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소설이라고 정확하게 보지 않고 과도기적 문학으로 보는데요. 됐죠? 그런데 우리 수능에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둘 다 나온 적이 없어. 됐니? 그러나 폐관문학은 사실 성격이 좀 애매해서 내기가 어려운데 가전체는 낼만해요. 왜 낼만하냐면 나름대로 교훈적인 주제가 따로 있어. 됐니? 그래서 내가 한 5년 전부터 요거 나올 거다. 근데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메가스터디의 1타 강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거 지금 10년째 얘기하시거든. 근데 수능 아직까지 안 나왔어. 나올 때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적중률 100%잖아. 그잖아?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아마 지금 우리가 맨날 문학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장르들이 너무 정형화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 향가 나올 거지, 소교 나올 거지, 경기체가는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림별곡이 한번 나왔었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안 됐냐면 수능 특강 연계 지문이야. 그래서 내가 가르쳤어. 왜 가르쳤냐면 경기체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곡체에 대해서는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다들 관동별곡은 배웠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한림별곡 한 작품 정도는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고 가르쳤는데 실제로 나왔어. 감사한 일이고. 폐관문학은 지금까지 수능 특강이랑 교과서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모의고사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없는 건데 가전체는 모의고사에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수능에만 나오지 않은 거야. 그리고 수능 특강에도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올 법해. 다만 아직까지 이걸 문제를 출제 안 한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됐죠? 그래서 내가 밑에 써놨죠. 이거 다 내가 쓴 글이니까. 기존에 나오던 장르들이 사실상 너무 뻔한 장르적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새로운 장르가 좀 필요한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게 가전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내가 써놨지만 한문학이나 시조에서 한문학은 사실상 내가 가르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문이잖아. 그잖아. 우리 국어를 하는 거지 한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능이 안 나와요. 수능이 안 나오는데 요거의 영향으로 발전했었던 시조나 가전체나 폐관문학이나 경기체가는 나오는 거야. 다만 시조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고려 중엽에 발생했어. 그래서 완성이 언제 되냐면 조선시대 때 된 게 아니에요. 고려 말에 장르로 완성이 됐어요. 이미 정형화됐어. 그래서 3장 6구 45자라는 요 정형시의 이 표현은 원래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정리가 된 거야. 됐지? 근데 우리가 지금 고려의 시조를 가르치다 보니까 시조 자체는 동일한데 고려의 시조 거니까 쌤이 누굴 적어놨냐면 고려시대의 시조를 마지막에 적었던 이제 그 권문세종 말고 이제 신진사대부들. 그지? 그래서 이색이나 최영이나 정몽주나 이방원 같은 작품들을 고려의 시조로 보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가전체로 봅시다. 쭉 돌아가서. 자, 봐봐. 여기 지금 내가 써놨지만 몇 가지 주요한 작품들이 있어요. 국순전, 공방전, 저생전, 국선생전인데요. 국순전하고 국선생전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약간 내용이 달라. 주제의식도 거의 비슷하긴 해. 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막걸리 회사 중에서 국순당이라고 있는 거 알아? 알아? 시우야? 알아? 먹어봤어? 그럼 큰일 나, 그치? 그거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술 선생전이야. 막걸리 선생님 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선생이니까 술선생전이에요. 선생님 왜 있다고 해요 이름이? 이게 뭐냐면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재밌어.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해서 그 일대기를 사전 정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허구화된 소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만 이거의 장르적 특성,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얘는 교훈적 내용이 있어요. 교훈적 내용을 반드시 담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인공이 사물이야. 혹은 동물인데 대부분 사물이에요. 그래서 얘가 의인화돼서 실제로 인물이 되어서 이 인물이 나름대로 일대기를 펼치는데 그 내용이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련특강이 나왔던 거 뭐가 있냐면은 좀 웃기긴 하지만 죽부인전이 나와요. 죽부인이 뭔지 알지? 그 여름에 저기 더울 때 이렇게 대나무로 된 구멍 뽕뽕 뚫린 내가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제 애착이불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죽부인전이 그래서 실제로 죽부인으로 나와. 부인으로 나와. 정말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잠자리도 챙겨주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교훈적인 내용을 하는데, 그럼 국선생전이 당연히 뭘 거냐면 술이 얼마나 해롭고 사람들이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를 갖다가 보여줘. 그래서 국선생이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국선생인데 이 사람한테 뭔가 얘기하면 이 사람 막 해롱해롱 걸리고 이 사람 막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얘가 손을 뻗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막 해롱해롱 거린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술이 얼마나 나쁘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근데 또 이런 장면도 나와. 국선생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었다, 즉 술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약간 좀 치환해서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공반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사실 저생전도 비슷하긴 한데 요거 돈이야. 됐죠? 돈 선생님 전이에요. 엽전 선생이야. 엽전 선생이 사람들을 얼마나 파괴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해. 그렇잖아? 술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멀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이 사람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향락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난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왜 가치가 있냐면 우리가 고려시대에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태폐적이고 향락적이다 라고 얘기해. 지극히 조선의 입장에서 고려를 평가한 거예요. 고려는 생각보다 위트가 있어. 그리고 숨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놓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남녀간의 애정 문제라든가 사랑 문제를 조선은 그거를 엄청 돌려서 답답하게 표현한다면 고려시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널 좋아하고 너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만큼 커 라는 걸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현대시랑 똑같아. 그런 측면에서 위트가 있다는 건 이런 작품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야, 술은 쓰레기야. 수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야, 술은 쓰레기야. 술을 먹으면 안 돼. 우리가 사군자의 어떤 덕목을 하기 위해서, 유교적인 덕목을 하기 위해서 청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그렇게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되게 재밌게 우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읽으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알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밑에 쓴 게 뭐냐면 이런 전체 소설, 즉 가전체 소설은 가구. 그래서 이게 사실은 허구인데 가짜로 만든 얘기야라고 해서 가전체 소설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내가 이거 풀이를 해놓은 거야, 가전체라는 말을. 그래서 허구로 된 주인공의 행적을 좀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뭐라는 거야? 감개, 즉 교훈적인 내용을 해준다라는 게 목적이므로 매우 풍자적인 문학 형식이다. 이게 이제 만약에 조선시대의 어떤 작품들과 연계가 된다면 내 생각에는 골개미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 된다면 조선시대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판소리 같은 것들이 나오겠지. 됐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판하는데 그 목적이 교훈적이고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함이고 그 방식 자체가 골개미를 통해서, 즉 풍자를 통해 가지고 형성되었다라는 식으로 연계가 돼서 갈래복합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가전체만 나오긴 좀 약하고, 너무 약해. 왜냐면 너무 짧아. 금방 끝나. 거의 내가 지금 뒤에 실은 게 전문이거든. 그래서 이거보다는 쌤 생각에는 같이 갈래복합으로 나오는 게 조금 더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 게 신진사대부들이 당시에 썼어요. 왜 썼냐면 당시에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낸다는 것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조선을 건국했던 신진사대부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기본적으로 학자잖아? 치밀하게 주변의 무언가들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얼마나 담고 있었는지를 갖다 그대로 보여주고 이 문제의식이 그대로 발전해서 우리가 조선을 만들어야겠다는 일종의 정당성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쌤 생각에는 이게 되게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됐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물의 꾸며낸 일대기라서 일대기인 만큼의 어떤 물건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다 나와요. 심지어 사망하는 것까지 나와, 작품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후손들에 대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가 끝나면 땡땡은 말한다라는 식으로, 자, 형음배짱 하나만 더, 작가의 평론이 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가 왜 굳이 판소리를 얘기하냐면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판소리나 혹은 고전소설에서 어떤 거? 편집자적 논평, 으로 계승되었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학자적으로 굉장히 그 역할이 크다라고 보는 거야. 됐죠? 그래서 고전 소설에 효시라는 말을 쓸게요. 최초가 된 일종의 어떤 기원이 된 작품이다 정도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품을 뭐 다 볼 거는 아니고요. 이 뒤에 있는 이제 가전체 이제 국순전만 잠깐만 볼게. 쌤이 그냥 쭉 내용만 읽어줄 거고 살살 한번 읽으면 대충 다 똑같은 얘기라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봐봐. 자, 국순의 자는 자후였는데요. 그 조상은 농서 사람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밭에 있는 사람이야. 됐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얘가 누군데? 막걸리잖아. 막걸리 뭘로 만들어? 쌀로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얘 조상은 누구여야 돼? 땅이어야 돼. 이해됐어? 이게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정말 이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한 번 풀이를 해보면 그냥 얘는 풀떼기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풀떼기인데 90대조의 모가 후직을 도와서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뭘 했냐면 공을 지녔어요. 사람들을 갖다가 이롭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시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 라고 한 것이 그거래요. 여기서 이제 밀과 보리가 이제 본인의 이제 조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 처음 숨어 살며 벗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야 먹으리라. 본인이 이제 지금 풀인 거죠. 그죠? 이 조상 중에 한 명은 당연히 풀일 거야. 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명은 밭에서 살았대요. 임금은 그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서를 내려서 안거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부른 거야. 서울로 불러가지고 이제 너한테 직함을 줄게. 너를 이제 지금 뭐랄까 상도 주고 뭐도 주고 신하도 되게 해줄게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과 형의 면에서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게 했대요. 신하를 시켜서 친히 그 집에 찾아가서 드디어 방화와 절구 사이에서 교분을 정하였대요. 이해되죠? 얘가 왜 풀떼기인지. 방화와 절구 사이에서 자리를 정했다 했잖아. 그럼 봐봐. 방화는 밑에 있을 거고 절구는 위에 있을 거야. 그러면은 저 쌀 혹은 밀의 위치는 어디야? 꼭 가운데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있는 표현 같지만 정말 고전소설에 나오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밀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화강동진을 하게 되니 훈훈하게 찌는 기운. 야, 훈훈하게 찌는 기운이 뭐야? 술이지. 술이 되는 거예요. 발효야, 발효. 발효 과정이 되면서 온자한 맛이 있어. 따뜻한 맛이 있어요. 그죠? 막걸리는 시원하게 먹어도 그 자체에 약간 곡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따뜻한 맛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를 이뤄주는 자는 벗이라고 하더니 과연 그 말이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원래는 그냥 밀과 보리였어. 그냥 풀떼기였는데 공을 세워가지고 내가 진화를 한번 하게 돼서 이제 정말로 뭐가 됐냐면 술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야. 그러니까 모든 고전소설의 처음에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빠가 뭘 하고 집안 내력을 얘기해 준 거랑 똑같은 형식을 취해요. 됐죠? 그래서 내가 고전소설의 효시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흔적들 때문이야. 자, 그래서 하였다. 그래서 맑은 덕으로 들리니 임금이 그 집의 정문을 표하였다. 자, 임금이 이 사람한테 뭘 줬냐면 벼슬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따라서 원구에 제사한 공으로, 원구에 제사한 공이라고 하면 이제 뭔지 알겠지? 제사상에 술이 오른 거야. 알겠지? 제사상에 술이 오른. 선생님, 이런 것까지 필기해야 되냐요? 그치? 왜냐면 이게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거든. 궁금하잖아요. 그죠? 차례상에 혹은 제사상에 혹은 조상을 모시는 상에 우리가 언제부터 술을 올렸을까?
그렇잖아? 원래는 음식만 올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술이라는 것이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즐기기 시작했을까? 혹은 이 술의 의미가 사람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조상한테 예를 지킨다라는 어떤 의미가 언제쯤 만들어졌을까를 고민하면 최소한 고려시대에는 한 거야. 이해됐어? 이게 흔적이야. 문학사적인 가치가 뭐냐면 대부분 역사적인 사료로서 좀 많이 쓰여요. 됐죠?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간 거야. 당시에도, 고려시대 때도. 자, 그래서 시급은 1만 호고, 뭐 이건 이제 그 벼슬을 줬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녹봉을 얘기하는 거야. 식실봉은 5천 호이며 성은 국시로 하였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술이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오대손이 성왕을 도와서 사직을 재책임을 잡아 태평성대를 이룰 거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태평성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강왕이 위에 오르자 되게 위대한 왕이에요. 점차로 박대를 받아. 자, 왜 박대를 받았냐면 생각을 해봐봐. 강왕은 되게 성왕이야. 좋은 왕일수록 어때요? 술과 사치를 금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냥 박대를 받았다. 이게. 됐죠? 술과 사치를 금함. 이렇게 써놓읍시다.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거야. 중국 소설의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차용한 어떤 흔적인데, 다만 그대로 차용한다기보다는 주체적으로 국선생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형식만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금고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봉에 졌는데, 즉 금주령을 내렸는데 그리하여 후세에 나타난 자가 없고 다 숨어 살았어요. 위나라 초기에 이르러서 순의 아비인 주나라 황제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의 이름이 알려져서 상서랑 서막과 더불어 서로 친하여 그를 조정에 끌어들여 말할 때마다 주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주가 술주자거든요. 됐죠? 술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순의 아버지가요. 그래서 마침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마기 주와 함께 사서록이 사귀어서 점점 난리의 계단을 양성합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지. 야 왕아, 네가 술을 자꾸 처먹어서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이렇게 간언을 하니까 뭐래요? 임금이 노하여서 막을 불러서 힐문하였대요. 자, 막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신이 주를 줍는 것은 그가 성인의 덕이 이상께 수시로 그의 덕을 막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막이라는 사람은 굳이 말하자면 되게 높은 신하야. 외국으로 치면 뭐 공작 정도 될까요? 우리로 치면은 영의정 정도 될까요? 근데 얘가 술을 맨날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이 얘를 불러다가 야, 내가 술 먹는 거 그럴 수 있다죠. 근데 나는 신이고 나는 위에서 군림하는 자이고 너가 정말로 제대로 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야 슈기야 네가 술 마시면 어떡해?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제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술이 요 친구가 성인의 덕이 있습니다. 아, 덕이 기가 막혀서요, 내가 그 사람과 친구하면서 덕을 마신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갑자기 후해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금이 그를 책망했대요. 자, 그 이후에 진이 일어서며 세상이 어지러울 줄 알고 다시 벼슬할 뜻이 없어 유령, 완적의 무리들과 함께 중림에서 논일면서 그 일생을 마쳤대요. 자, 순의 기국과 도량은 크고 깊었대요. 자, 형광펜질 하나 칩시다. 자,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 위에까지는 집안의 내력이야. 집안 내력. 술의 탄생과 술 가문이죠. 정확히는 술 집안의 탄생과 그리고 집안의 전체적인 내력, 역사적인 내력을 보여주는 거고, 요 밑에서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술의 인물적 특성이 나와요. 인물 묘사예요. 근데 주로 물론 성격 묘사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걸 좀만 비틀어서 보면 술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술을 처먹은 사람에 대한 얘기겠지. 맞지? 술을 먹게 되면 갑자기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도량이 크고 깊었대요. 됐죠? 근데 아마 이게 술잔인 것 같기도 해. 표현이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와 같아 맑혀도 맑아지지 않고 뒤흔들어도 흐리지 않으며. 너네가 술을 혹시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막걸리야. 여기서는 막걸리를 보면 봐봐, 막걸리 오래냅두면 어떻게 되냐면 윗부분은 청주고 아랫부분은 탁주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막 기포가 뿔뿔 일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질 거야. 근데 술 자체는 뭘로 만드냐면 밀과 보리, 정확히는 이제 쌀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아요. 이 아랫부분이 탁주야.
됐어? 그럼 위에는 뭐만 남아? 순수한 알코올만 남아요. 됐니? 이거를 물론 뭐 좀 가미가 된 거지만 지금 현재 막걸리는 이걸 흔들면 우리가 아는 막걸리가 되는데 농도가 어떻게 되겠니? 하나는 엄청 맑고 소주야 그냥 이걸 소주야. 이걸 증류시키면 소주가 되는 거야 요만큼을.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막걸리란 말이야. 요거를 섞으면 당연히 조금 애매한 색이 되겠지. 이게 하나는 투명하고 하나는 엄청 탁했잖아. 이걸 섞으니까 애매한 색깔이 될 거야. 그걸 표현하는 거야. 뭐래? 맑혀도 맑아지진 않아요. 100% 맑아지진 않아. 아무리 냅둬도 100% 안 맑아지고 그리고 뒤흔들어도 너무 흐리지는 않아. 근데 어때요? 술 마시면 기운이 사람에게 더해 주었다. 술이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됐지? 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 자, 일찍이 설법사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할 때 내가 술을 처먹을 때 일자가 모두 절도하였다. 그러니까 다 웃었대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유명해지게 되어서 호를 국처사라고 하였대요. 호까지 붙였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국자가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경, 대부, 신선, 방사 뿐만 아니라 머슴과 목동과 오랑캐 외국 사람들까지 이걸 맛보는 자들은 다 그를 흠모했대. 좋아했대. 그래서 누가 돼요? 결국은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아니면 아무도 안 왔어.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다. 이렇게 술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대. 애중됨이 이렇게 했으니까 애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태위의 산도 감식이 있었는데, 자, 일찍이 그를 말하기를 어떤 늙은 아미가 요런 가륵한 아기를 낳았는고, 그러나 천하의 창생을 그르칠 자는 이놈일 것이다. 자, 훌륭하긴 한데, 자, 봐봐. 훌륭하긴 한데 어떤 새끼야? 얘가 가르칠 거야. 이 모든 일들을 가르칠 거야. 이 두 개가 이제 이중적 잣대인 거지. 술에 대한 이중적 평가예요. 술 먹으면 좋은데 너무 기쁜데 문제는 뭐야? 이거 많이 마셨다가 정말 집안 망해. 그죠? 이걸 표현한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경계와 됐죠? 경계와 친분을 동시에 쌓아요. 재미난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공부에 불러서 청주 종사를 삼았으나 격의 위가 마땅한 벼슬자리 아니므로 고쳐서 평원도구를 시켰다. 자, 얼마 뒤에 탄식하기를 이거 평원도구라는 것도 한문을 해석해보면 별거 아닌 게요. 그냥 평지에 있는 혼자 있는 친구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이상한 그 직책을 만들어놨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뭐 벼슬의 자리는 아니고 그냥 의미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평원에 있는 친구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니야. 자, 내가 쌀 단말 때문에 허리를 굽혀서 향리 소아에게 향하지 않으리니 마땅히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서 서서 담론하노라. 잘 봐.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서 선 게 뭐겠어요? 술잔이겠지. 그지? 본인의 위치를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되게 있어 보이게. 자, 그래서 관상을 잘 보는 자가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 얼굴에 자줏빛이 떠있으니 반드시 귀하여 천종록을 누릴 것이다. 마땅히 좋은 대가를 기다려 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자줏빛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굉장히 고귀한 혈통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표현을 못 하겠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민가에 혹시라도 이제 평민의 집에 자줏빛을 도는 친구가 있으면 그 집안이 망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취급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자주색이라는 거 어디서만 썼냐면 왕실에서만 썼어요. 왜냐하면 흔하지 않고 요걸 만들 수 있는 염료가 너무 귀해, 너무 비싸.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색을 아무 때나 쓰진 않아. 반대로 자줏빛이 돈다는 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고귀한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고 범상치 않은 혈통이야. 근데 그게 좋은 의미면 고귀한 혈통, 나쁜 의미면 귀신에 가까운 누군가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친구인 거지. 그치? 나쁜 의미는 어쨌든 유명한 거잖아. 자, 그래서 라고 하였고 진주 때는 양가의 아들로서 주객 원해랑을 받았는데 위에서 그 기구를 보고 남달리 여기서 장차 크게 쓸 뜻이 있어 금구를 덮어 빼고 당장 벼슬에 올려 광록대부 예빈경으로 삼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벼슬을 주는 거야. 얜 가만히 있었는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뭔가 뭘 자꾸 쓰려고 해요. 나라에서. 그래서 장을 올려서 공까지 주었대요. 그러니까 대개 군신의 회의에서는 반드시 순을
봐봐. 자기네들끼리 회의할 때도 반드시 누굴 데려오게 해요? 순을 데려와요. 즉 술을 마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짐작하게 하지만 그 진퇴와 수작의 조용히 뜻에 맞아서 위에서 깊이 받아들이고 이르기를 경이야말로 이른바 곧음 그것이고 오직 말구나.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질펀하게 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술 먹으면 이렇게 되잖아. 솔직해지잖아. 그 얘기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순이 권세를 얻고 이를 모두 맡게 되자.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지?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술이 국가 대소사에 모두 관장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정신으로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 됐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진이랑 친구하고 어진이도 술을 마시고 손님도 만나고 늙은이를 봉양해서 술과 고기도 주고 귀신에게 고사하고 종묘에 제사하고 모두 순이해야 하였대요. 됐죠? 제사를 지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네요. 자, 위에서 일찍 밤에 잔치하여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모실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도 본인이었고 아무리 근신이라고 해도 참여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위에서 곤두레 만두레 취해서 정사를 패하고 수는 이에 제 입을 재갈 물려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예법의 선비들을 그를 위함이 원수 같았음에도, 자 형광펜지 칠까요? 예법의 선비들이 왕을 저따구로 만드니까 기분이 안 좋아. 저걸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마시니까 보호했대요. 위에서 매양 보호했다는 얘기는 사실 여기서 위는 임금이니까 임금이 그를 보호한 거지. 그래서 신하들이 맨날 얘기해요. 제발 술 좀 그만 마세요. 여자를 그만 만나세요. 고기 좀 그만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금이 아니야 나 술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됐지? 그래서 임금이 되게 좋아했어요. 또 수는 또 돈을 걷어들여 제사는 먹일 좋아하니 시론이 그를 더럽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위에서 그를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니? 돈을 걷어들인다는 표현이 이제 술 먹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니까 하는 얘기야. 자, 경은 무슨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뒤에는 좌전의 벽이 있었고 왕제에게는 말의 벽이 있었고 신에게는 나한테 뭐가 있냐면 돈벽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돈을 밝힌다. 즉 술을 마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을 쓰는 일이니까 사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생각을 잘 해보세요. 보통 요 당시에 술을 마시면 누가 오겠어? 신하들이 술을 마시면 기생이 묻겠지. 그냥 술 먹지 않겠지. 그럼 임금이 술을 마시면 어떻겠어? 잔치를 벌이겠지. 늘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럼 당연히 국가 예산이 소모되겠지. 먹는 게 엄청 많을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크게 웃고 권고가 더욱 깊었대요. 일찍 임금이 하면서 주대할 때 수는 본래 입에 냄새가 있어. 이게 술 냄새야. 알겠지? 술 냄새가 있으니까 위에서 싫어해서 경이 뭐라고 했으면 야 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말라서 이렇게 쓴 향이 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순이 드디어 관을 벗고 사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사양하지 않으면 망신당할 수도 있고 내가 냄새가 너무 나니까 입냄새가 술 냄새가 그러니까 나를 집으로 가게 해주면은 내가 분수를 알게요 라고 얘기하였고요. 되게 오랫동안 이제 술을 처먹었다 이 얘기예요. 임금이 늙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술을 끊는 얘기인 거야. 술을 끊는 얘기. 마침내 술을 끊은 거예요. 이러니까 좌우에게 명해서 부축해서 나왔더니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병들어서 하루아침에 죽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임금이 술 너무 많이 먹다가 결국은 술 먹고 아파가지고 죽은 거야.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표현을 술이 이제 집에 와서 병들어서 죽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끊은 거지. 근데 아들은 없고 족제가 청해서 뒤에 당나라에서 벼슬하여 벼슬이 내동국에 이르렀고 자손이 다시 중국에 번성하였대요. 그러니까 얘 말은 뭐냐면 술이 나름대로는 엄청 술을 친구로 지내다가 다시 박해를 받다가 술이 친구로 지내다가 박해를 받다가 이걸 반복하는 인간의 인생사랑 똑같이 표현한 거야. 가전체 소설은 되게 그냥 인간의 인생사하고 정말 똑같이 표현해놨어. 근데 이건 다 사물이잖아. 그쵸? 우리가 즐겨하는 사물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됐지? 네, 뒤에 나와있는 내가 국선생 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됐죠? 근데 얘가 조금 더 편해. 읽기가 좀 편해 너네가. 그래서 내가 좀 어려운 거를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